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뉴딜 수준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1년에 10조 원, 5년 동안 5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동네도 살기 좋은 동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 만들기 방안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시각에서 도시 재생을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 재생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사회적 기업 두꺼비 하우징의 이주원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 북성로 도시재생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일교류 북카페 대구 하루의 박승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승희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도시재생 사업 구상은 어떤 것인지 김은혜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김은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뉴딜 수준의 도시 재생 사업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쇠퇴한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 재생 정책이 지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즉 세입자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서 도시 재생 사업에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5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이익만 추구하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합니다. 매년 10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 원, 정부 재정에서 2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3조 원을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는 사업인 만큼 대구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47곳에서 2,600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도시재생 기획단을 만들어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실제 사업 주체가 될 구군이 도심재생 추진단을 만들어 대상 지역과 사업을 발굴하고 대구시와 구군 간 협의체인 도시재생 추진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와 건축, 문화와 관광, 일자리와 경제 등 다양한 내용과 폭넓은 공간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소규모 정비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오래된 동네나 건물을 없애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는 달리 마을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10년 동안에 진행되어 온 도시재생 사업과도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 재생 사업의 개념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대표님,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진 다음에 좀 중산층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일명 과거식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사업이었다면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를 재생시키는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 복지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과의 차이점이 더 있다면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재생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도시재생 뉴딜은 뉴딜의 방점을 지키면서 네. 일자리 창출, 네. 자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건설형 일자리들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유휴 공간들, 새로운 혁신 공간들이 창출됨으로써 창업의 일자리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기존 재개발 사업과 그다음 기존 도시재생 사업과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차이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것은 이전의 그 도시 개발 혹은 도시 재생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네. 담대한 네. 정책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뉴딜이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뉴딜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2년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네. 이때 그 사용한 의미는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확 바꾸겠다. 뉴딜이라는 말은 새 판을 짠다는 이야기인데 경제 정책 기조를 중앙 정부의 적극적 개입 그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서 경제 전체를 활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새 판을 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조금 읽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토건적 방식 그리고 자본의 욕망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이런 도시개발, 도시재생을 공동체 복원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네. 틀을 지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그동안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해오던 성장담론이라고 네. 하는 것의 네. 이 판을 바꾸겠다고 하는 네. 좀 큰 틀의 의미도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이전에 일어났던 도시 개발이나 또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도시 재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로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은 공공성의 강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까지의 그 도시 개발이라는 것이 도시 외곽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도시 외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을 고민했다면 네. 이제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이 공간, 낙후하고 쇠퇴해가는 공간에 새로운 활력과 내용들을 넣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의 변화를 시도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혹은 또 주민들의 복지와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도시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도시를 새롭게 설계해가는 방식 네. 그 과정이 아마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대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을 말한다면 아마도 김광석길과 북송로 아니겠습니까? 그 박성주 대표님은 북송로에서 네. 그 전통 건물, 근대 건물을 매입하신 거죠? 매입하셔서 리노베이션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이런 질문을 그 박 대표님께 드리고 싶네요. 그 북송로 같은 곳에 네. 과거 방식대로 아파트가 들어선다. 네. 그런 걸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실은 북송로 인근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곧 들어서고 네. 주민들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새로 아주 많은 그 주민들의 그 인구 유입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북송로 지역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주 인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좀 박일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거주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좀 같은 것들이 개선돼서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이 증폭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북송로와 같은 뭐 역사나 전통이 있는 그런 골목 주변에 무분별하게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해치는 재개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이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적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북송로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 영업이 끝난 야간이 되면 그 사람들의 통행량이 아주 적어지고 네. 깜깜해서 그 외부에서는 우범지대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대단지의 고층 아파트보다는 개성 있는 소규모의 단독주택들 같은 형태들이 많이 들어서서 네.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네. 골목의 역사도 유지하는 형태로 도심 재생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에 네.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네. 도시재생 뉴딜 기존의 아파트 사업은 사실은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그렇게 신경 안 썼다면 네. 도시재생 뉴딜은 원도심과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재생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포괄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시가 쇠퇴했다는 것들은 다른 지표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도시의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갔다는 걸로, 그리고 그 지역은 고령화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도쿄의 유명한 부촌인 네. 세타가야구를 보면 고령화 인구가 높습니다. 빈집이 많습니다. 네. 빈집이 많은데 젊은 층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땅값이 비싸서 네. 부담 가능한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 재생을 하면서도 서민들, 특히 젊은 층들에게,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 층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새롭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을 고민한 계획이고, 또 한 가지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놀자리, 잘자리의 공간, 즉 이걸 저희들은 혁신 공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이런 공간들도 공급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증진해보자 하는 기존 재개발과 기존 도시재생과는 조금 네. 차원이 더 넘어가는 네.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주원 대표님께서는 그 서울 지역에서 네. 뭐 전국적으로도 이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정부에도 많은 건의를 하고 계신데, 이 도시 재생의 의미를 좀 더 접근하는 그런 뜻에서 한 가지 더 이제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도시 건축적인 재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재생, 또 문화적인 재생, 경제적인 재생, 심지어는 정치적인 재생까지도 그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그 효과, 도시 재생의 효과, 또 뉴딜 도시 재생의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도시재생 뉴딜의 효과, 그리고 도시재생 효과는 도시가 혁신하고 도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의 제공. 근데 그 네. 공간이 기존에는 자본에 의해서 공급된 공간, 즉 네. 돈을 내고 해야지만 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네.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간을 공급함으로써 네. 시민 자산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시민 자산화라는 건 공동체의 기본적, 물질적 토대가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가 원도심과 저층 노후주거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구들, 즉 네. 젊은 인구들이 유입됨으로써 네. 그 쇠퇴한 도시들의 어떤 이 활력들이 증진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경제적 효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세 번째가 그 과정 속에서 도시가 혁신되고 도시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경쟁력들을 확보할 네.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적인 재생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철 교수님. 예, 뭐 도시 재생이란 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동의하고요. 그것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네. 정치적 재생 뭐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르네상스가 사전적 의미로 재생입니다. 네. 근데 그 르네상스가 서양에서 14,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만 이건 크대한 문해 부흥 운동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문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근대화가 준비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도시 재생이 르네상스적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단순한 도시 재생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주거 복지를 추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도시 전체의 르네상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네. 바라고요. 네. 그중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겠죠. 네. 그동안 우리가 도시를 이야기할 때 도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특징을 네. 규정했습니다만 최근의 도시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구현하는,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가능성을 도시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그야말로 아주 강범한 도시 르네상스로 이어져서 네. 이것이 도시 내부에서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조금 거대한 담론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르네상스 문예부하니까 박세희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도시 재생이 가지고 있는 강범위한 어떤 의미나 가치들을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뭐 도시 재생, 네. 또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고 불려지는 그 한가운데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네.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과제로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원주민이 계시고 또 그 외부에서 자본이 투입이 되고 또 타자가 있고 주체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네. 또 때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이질적이고 어쩌면 갈등적인 이런 그 요소들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낼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사회적 가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방법론으로 우리는 흔히 그 문화적 도시 재생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문화적 장르의 의미를 넘어서서 네.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네. 또 우리의 삶터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구성, 문화적 관계, 문화적 개방 이런 것들이 그 도시 재생 과정에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위한 뭐 거버넌스라든지 운영 주체들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네, 우리 마을을 잘 사는 동네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문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10조 원, 매년 10조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같은 데는 그 예산을 어떻게 받을까 지금 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앙정부가 구상을 하고 그 예산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 구군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게 이 배분 또는 지원이 됩니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이주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해오던 방식대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권력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도시재생 유지 대상지를 지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모 절차를 통한다면 물론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양한 재생의 사업 아이템들을 이 통합적이고 그리고 융합적인 제안서 형태로 중앙정부 공모기관에 네. 저는 제출하면 네. 거기에 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아마 선발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너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는 수많은 압력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적인 공모 방식을 네. 선택할 것 같다고 저는 네. 예상하고 있고 두 번째 너무 시급한 동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난, 그러니까 네. 안전등급 2등급 받은 재난 위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재해 같은 네. 그런 것으로부터 지금 안전하지 않은 동네들은 지자체나 아니면 지방공사 혹은 LH 같은 공기업들이 이거는 먼저 해주십시오. 그랬고 제안 신청하는 방식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정해서 추진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대상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사실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많은 네. 또 논의가 지금 사실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서 네. 나왔습니다만 네. 매년 10조 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네. 중앙정부가 2조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 5조 네. 그리고 기타 3조 원인데 이 3조 원 가운데는 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그 자원을 확보한다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네.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이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민간 자원을 조금 동원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네. 하는 논의가 있고 이게 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민간 자원의 동원이 필요하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동원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혁신적 방식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리츠라고 합니다만 리츠는 그 개발 수익을 그 투자자에게 이렇게 환원시킵니다만 대체로 그 투자자가 기관이거나 혹은 또 뭐 소규모 그 일부 투자가들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이 일부에게 기속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재원들의 동원과 관련해서 시민자산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걸 이제 CLT 방식이라고 합니다만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공동체 토지 신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역 공동체의 토지를 공유 자산화해서 그 수익을 전체를 그 공동체에 환원시키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시민 자산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부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필요한 재원들의 일부는 공동체 자체에서 동원을 해서 이걸 시민 자산화해서 그 개발 이익들을 공동체에 전부 기속시키는 이 방식을 지금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할 경우 지금 뭐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도 좀 일부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 문제는 지역에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실현시켜 해 나가야 될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구의 도시재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희들이 북송로에 둥지를 튼 한 젊은이를 만나서 그 북송로의 변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그 젊은이의 얘기를 듣고 대구의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윤선 아나운서가 이 젊은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보시죠. 대구 북성로에는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하나둘씩 새로운 모습으로 개보수되고 있는데요. 건물의 구조와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김인혜 씨는 전통적인 분위기에 이웃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좋아서 2년 전 이곳 북성로에 독립서점을 열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책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독립서점의 특성상 중심가 대형 서점을 피할 수 있고 월세도 비교적 저렴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대 건축물들이 개성 있는 새 건물로 옷을 바꿔 입는 모습. 김인혜 씨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래된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오래된 것의 가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것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건축물들을 가서 보면은 남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같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건축물을 보면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예전의 어떤 이야기들 혹은 공간이 주는 그 옛날의 생각들을 다시 좀 환기해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들을 쓸 때 사실 그 이전의 기억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성로에 둥지를 트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작업과 전시를 위한 공간부터 공연장, 사랑방, 살림집, 그리고 가게 등 다양합니다. 북성로 수제화 골목에서도 근대 건축물들이 문화마당, 전시장으로 하나둘씩 옷을 바꿔 입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최현석 씨는 사실은 여기 북성로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시는 분이세요.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분이시고 원래 목공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전에 그 북성로에서 공구를 주제로 빵을 만드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빵을 여기서 이 가게를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를 하는 북성로 공구빵을 판매하는 가게로 지금 이 공간을 얻어서 들어오시게 됐어요. 목공의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상품 기획을 하는 최현석 씨는 그러니까 수제화 골목이라는 전통적인 이 거리에 북성로를 상징하는 공구 모양의 빵을 팔겠다는 계획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북성로를 상징하는 공구와 접근성이 높은 그런 빵을 결합해가지고 북성로 공구빵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판매할 장소를 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공구빵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구두 가게 간판이 있네요. 저희 쪽에 예전에 구두 가게였는데 그걸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로 간직하고 싶어서 그대로 살려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제화 골목의 전통을 없애고 싶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네. 북성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인들이 모이고 젊은 예술가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면 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변하겠죠. 김인혜 씨는 문화예술인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걱정은 없을까요? 지난 2년 동안 북성로의 변화를 지켜본 그녀. 그녀에겐 어떤 꿈이 있을까요? 저의 큰 꿈은 무엇이냐면 할머니가 되어서도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때까지 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하겠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라든지 혹은 어떤 자본들이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저희가 쫓겨나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해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생태들이 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금씩 변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북성로 도시재생 사업에는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개보수, 재생의 이면에는 항상 세입자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김광석 길에서도 거대 자본이 젊은 예술가들을 쫓아냈죠. 김인혜 씨가 할머니가 되어도 서점을 운영하면 좋겠네요. 시사톡톡 윤윤선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북성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 또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박승주 대표님도 네. 그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김인혜 씨의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또 박승주 대표님은 북성로 글쎄요, 변화를. 저는 북성로가 가진 일종의 딜레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분명히 이 젊은 작업가들이 들어온 거는 임대료가 저렴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 중구청이 실시하는 근대건축 리노베이션 사업을 통해서 그 공간들이 새로 생겨나고 그 공간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네. 그 지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그 새로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뭐 문의들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약간의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어쨌든 골목이 들썩이게 되니까 이 젊은 영세한 세입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어쩔 수 없이 거듭하는 네.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선 사례로 김광석 거리가 이미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욱더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자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북성로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 재생의 어떤 방향성 또 문제점. 자, 이 대구의 도시 재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박승주 대표님, 네.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은 대구시가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니까 그 도시 재생 기획단 뭐 이런 기구도 이제 만들어서 정부와 교류를 하면서 이제 구상을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물론 이제 그 도시공사라든가 또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이런 이제 연구자들
이제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참여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북송로에서 이제 직접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더 참여를 해서 이 도시 재생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북송로 지역, 제가 북송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송로 지역을 예를 들게 되는데요. 네. 그 북송로 지역은 그 근대 건축이라는 그 유형의 자산도 있고 네. 뭐 이중섭의 연고지라든가 이런 골목마다의 역사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골목의 특징이라든가 역사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뭐 인문학자라든가 사회학자라든가 건축학자들이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북송로가 그 공구골목이 형성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젊은 예술가라든가 조각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진입을 해오고 있고 네.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이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모여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을 인큐베이팅하는 네.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네. 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 네. 정책의 그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선희 교수님, 네. 도시재생하는 지역의 정체성 같은 것도 잘 살리거나 보존하거나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전문가들도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서 이 그 중간 조직, 네. 도시 재생을 위한 대구시의 중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네. 어쩌면 이 도시 재생의 성패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북송로를 좀 주목하자. 뭐 네. 앞서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의 북송로와 네. 앞으로의 북송로에 대한 네.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까지 북송로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 내지 네. 관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북송로가 활성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물론 거기에 중구청과 같은 지자체 역할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노화되고 낙화된 시선이나 장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가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장소의 활용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이 구성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사회적 가치까지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 북송로는 지금 그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이 북송로에 들어와서 새로운 혁신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분들이 이후에 새로운 도시 재생 이 프로그램이나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가 저는 새로운 이런 도시 재생과 관련된 위원회나 기획단의 네. 구성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명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뭐 새로운 가치가 도시재생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자발적 참여,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게 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대구시가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네. 기존의 도시개발, 네. 기존의 재개발과 같은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이런 전반적 계획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기획단은 물론이고 다양한 체계에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네. 그리고 그것을 추동시키는 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마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런 것을 포섭할 수 있는 이런 조직 체계를 지금 만들어야 되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다시 끔찍한 일이 다시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의 욕구만을 강화시키는 것이 네.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한국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기저에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지금 내재해 네. 있고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역할이 뭔가라고 네. 하면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네. 지금 대구시가 기획하고 있는 이 체계를 보면
과연 그럴 있는 역량들이 지금 직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여하튼 지금 대구가 도시 개발 혹은 또 도시 재생과 관련한 추진 체계에 반드시 지역 전문가 그리고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조직 네. 그리고 전문가 인문학자 네. 등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대상 지역을 발끔하게 만들고 뭐 도로 정비하고 주차장 만들고 여기에서 끝나면 절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이주원 대표님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설계해 나가야 될까요? 좀 논쟁적으로 얘기 드리면 네.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은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오히려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네. 이해 당사자들의 창조적인 의견들이 반영되고 네. 전문가들은 거기서 조력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네. 전문가들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저희들이 도시 행정이나 도시재생 이 기구를 짤 때 거버넌스의 그림을 그리는데 대체적으로 양념 배척이 버무리듯이 청년 대표, 네. 주민, 시민 대표 네.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는 거죠. 그럼 의견이 수렴되느냐, 의견이 반영되느냐, 창조적 컨텐츠들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전 그래서 대구시가 도시재생 기획단을 만들었다는 건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위원회, 무슨 기획단 많이 만들죠. 근데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에서 작동된다고 봅니다. 네. 창조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다. 네. 행정은 얼마나 뒷받침할 것인가 네. 분명히 계약해야 되고요. 네. 이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창조적 컨텐츠들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조력할 수 있게끔 서포트 구조를 짜느냐.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 행정입니다. 행정. 네. 행정이 지원해 주실 생각을 안 하고 주도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냥 들러리 기구이고 네. 행정의 하부 파트너밖에 더 안 되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저는 이해 당사자, 사회적 경제 조직일 수도 있고요. 네. 청년일 수도 있고요. 네. 주민일 수도 있고요. 네. 주민 중에 어르신일 수도 있고요. 네. 주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걸 조력하는 구조로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도시 재생의 주인 주체는 그 주민이고 네. 전문가하고 행정은 어떤 그렇죠. 조력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는 전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부정할 수 네.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개발연대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네.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이 욕구가 지금 마음속에 있거든요. 네. 이것을 뭐 강남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좋고요. 네. 모든 지역이 강남처럼 되어서 부동산 값도 오르고 또 거리도 아주 번듯해지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이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실현될까의 여부는 네. 면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고요. 네. 특히 이 점에서는 행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 그동안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이런 전문가들, 전문가 그룹, 뭐 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네. 중요성이 여기도 네.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 사회적 경제 조직 그리고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 사업에 지난번보다 훨씬 더 네. 가감한 방식으로 네.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 광역자치단체 그런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동네 재생은 그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은 의견을 주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저는 있을 것 반대로 같은데. 말씀드렸는데 반대로요? 네, 말씀하시죠. 저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만든 도시재생 기획단에 이해 네. 당사자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네. 아직 개발연대의 그 어떤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을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잊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부동산 집가 상승에 대한 그 욕망들이 잔존하고 있죠. 네. 근데 하버마스가 얘기했듯이 이 도시재생이라는 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참여 방식을 쓰기 때문에 공론의 장에서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와 욕망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개별 욕망들이 공론의 장에서 충돌하면서 공론이 만들어지고 여론이 되면서 공익성들이 일부 나온 것들이 지금 실험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동네 단위에서 재생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전문가들도 주체로서 참여하는 거죠. 네. 주민만 주체가 네. 아닌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광역 단위에서 자꾸 이해 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전문가들만 하다 보니까 이게 세칭 그냥 탁상머리다 뭐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의사결정 구조에 배제돼 있던 네. 그런 개인이나 주민이나 혁신 그룹들을 참여시키는 네. 게 옳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주민이라고 하는 대상이 대상 주체일 수도 있고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장일단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문제를 뭐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장소 혹은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생태계의 문제이고 그 생태계의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또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구조에서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소위 말하는 이 도시 재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욕망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는 시선보다는 그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공간이나 지역 장소를 특정 어떤 개인의 공간이나 장소로 이해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공공의 장소로 혹은 공공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과정, 이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가치 프로그램이나 가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꼭 그 내부에서 실현되어야만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왜곡된 형태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원 대표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상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 도시 재생의 개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 중앙정부에 많은 제안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이런 공무원들의 시각이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재생 뉴딜만 놓고 얘기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도시재생 뉴딜의 그 의미와 개념들을 이해해서 좋은 정책들을 설계해서 이것들을 공모하는데 아직 지자체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과연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새로운 정책을 중앙정부가 하나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저는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에서 대구시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슨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기보다도 대구시의 공무원들과 대구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부터 먼저 해야지만 사업을 받더라도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도시재생의 문제가 단순히 재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국의 그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고요. 성장 담론의 전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여하튼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특히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단 구성하는 것을 보면 이전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학습시키는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라는 것은 정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공무원 주도, 행정 주도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협력적 가버넌스를 구축해서 네. 여기에서 정말 다양한 가치의 충돌 그리고 논쟁 이런 걸 통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 점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목표는 그렇게 설정하고 과정 자체도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하면서 그 과정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는 이런 이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지 못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입자 그리고 건물주 이런 이원 구조가 계속되는 한 결국에는 어떠한 도시재생도 건물주를 위한 사업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파괴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지 않으면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시켰다라고 볼 수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 토지 신탁 문제도 말씀하셨고, 좀 더 이제 공동체의 자생적 구조로 만들고 그것을 또 공유자산화하는 방식으로 그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애초에 잘 잡아버리면은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젠트리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이것은 네. 신흥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세련된 중산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문화적으로 좀 세련되게 만들고 문화적으로 고급화하는 이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여기서 발생되는 아주 부정적 측면이 거기에 원주민이 내쫓긴다라는 네. 것들, 그리고 저소득층이 불리한 구조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이 부정적 측면이 우리가 부각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도시의 변화라고 하는 큰 네. 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봐야 된다고 하고요. 네. 아까 뭐 생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의 생태는 계속 변화하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도 그 변화 속의 그 하나의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까 그 원주민들이 내쫓김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뭐 결국은 거기에 사는 지역 전체 주민의 협력적 가버넌스,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 예산도 들어야 되고요, 지방정부도 그 부분에 일정한 정도의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끝없는 대화,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 이런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이 유지된 채 도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그 본래 뜻의 부정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번역을 둥지 내몰림 현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이주원 대표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교수님 말씀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진보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네. 저도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자꾸 선악의 개념으로 다루다 보면 네. 사실은 도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오차와 그다음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좀 판단하는 거고요. 네. 한국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양상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과거에 철거 재개발 시대에는 무조건 내몰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철거 재개발이 지양되고 도시재생 뉴딜 같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나오는데, 지금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철거를 통해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임대료 격분 방식으로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는 구조라는 거죠. 네. 완벽한 형태의 제어 방법과 방지책은 우리의 지금 제도와 문화 속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공공상가, 그러니까 공공이 특정 토지들과 건물을 확보해서 공공상가를 일정 정도 비율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네. 대통령 발표문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 발표문에도. 네. 두 번째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해내야지 됩니다. 네. 세 번째가 당연히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네. 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네. 이건 우리 정치권들이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개념적으로 어렵고
대구 시민들이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시민자산화, 도시재생 뉴딜로서 공급되는 공공공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공공재가 넘어서 공유재까지 연동되는 시민자산화, 당연히 여기에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임팩트 투자가 들어가면서 개인의 소유가 아니지만 우리들의 소유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여기서 다양한 혁신적 활동을 하는 새로운 그룹들에 대한 임대료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공유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리의 저항력들은 충분히 면역력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말씀하셨는데 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될까요? 뭐 건물주나 네. 아니면 집주인들의 일부 반발과 저항이겠지만 네. 사실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네. 여기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네. 갱신 청구라고 그러죠. 갱신 청구권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북송로 사례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북송로에 저렇게 활력을 넣어주러 들어온 친구들이 지주들이 아니잖아요.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저 친구들의 노력과 땀과 결실을 통해서 북송로의 땅값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집가 상승이 일어날 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100% 귀속시키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삼가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세입자들이 계속 자기가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는 그 영업 기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 그게 네. 갱신 청구권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그 공유자산화 네. 부분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지역에 그 나쁜 가버넌스 구조가 있습니다. 도시재 네. 생각 관련해서요. 이른바 성장연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지역의 기득권 그룹 그리고 건설업자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축은 지방정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성장연합, 이른바 성장연합이 도시재생을 주도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실이 일부에게만 기속되는 이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것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과 관련해서 건전한 가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연합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거기에 건물주는 물론이고요. 주주도 물론이고요. 거기 사는 세입자도 아주 가버넌스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다 보면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불가피한 사항들을 네. 그나마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이 사실상 시민자산화 전략의 중요한 축이고요. 네. 또 최근에 서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권이라고 하는 개념의 출발입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상적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네. 공유 자산이거든요. 네. 이 문제가 바로 도시재생의 주체가 누군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히 지역사회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이 나쁜 가버넌스 구조를 좋은 가버넌스로 네. 대체하고 도시재생의 문제를 접근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이 아주 나쁜 부작용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지금까지 그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경제적 논리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이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그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복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일상적 삶의 활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경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이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가라든지 점포세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일상적 삶의 복원을 통해서 공동체적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 가는 것. 네. 도시 재생의 방향과 철학과 목적들을 거기에 두는 것.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뉴딜 정책이
다 목적적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신산업의 발굴 뭐 그런 그 컨텐츠도 있는데 컨셉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과연 그것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국책의 목적인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지역 주민들의 합의와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관심들 이렇게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의 전환 내지 관점의 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박 교수님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당연히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석길이나 북선로 같은 일부 인기 있는 재생 지역은 또 지가가 당연히 오를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일부 지역의 이런 둥지 내몰림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지기 같은 대책도 사실은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말씀하셨던 그 소위 합의적 거버넌스라든지 네. 또 이윤을 최대한 그 이제 환원시키는 공공 자산으로 환원시키는 네.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부에서 네. 이제 합의와 동의의 과정들을 어떻게 실행하는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지자체라든지 몇몇 이해 당사자들 간의 결론 내지 합의가 아니라 그 과정에 지역 전반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사실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이윤이라든지 그 결과들이 특정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지역 전체는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역 전체로 이 문제를 좀 던져서 논의하고 또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성주 대표님은 건물을 사서 리노베이션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쫓겨날 염려는 일단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그 북극로 수제화 골목에서 네.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글쎄요.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네. 처음부터 이런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세를 주고받는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이 제일 현명하겠죠. 그러니까 네. 뭐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하면 그쪽에서 혁신적인 공간을 만들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내몰리는 일은 없겠죠.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뭐 청년 창업가라든가 영세상인들은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자체가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치단체나 자본력이 있는 어떤 단체들이 예산이라든가 어떤 그 자본을 확보해서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일부 그 자본력이 없는 네. 뭐 청년 창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장기로 뭐 저렴한 임대료로 이렇게 네.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뭐 동종업계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뭐 네. 공유 자산을 계속 늘려간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뭐 입주민들의 자산 가치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네. 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도 물론 필요하고 그리고 이 특정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유자산화하는 그런 구상을 앞으로 이제 기획단 같은 데서 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네. 지금 이제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건설 네. 토건 수요가 있을 네. 겁니다. 거기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텐데요. 네. 지금까지 이 지역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일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그걸 독식하는 이 구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역의 중소업자들 그리고 재건축 하시는 그 집수리업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과실이 네. 지역 경제 전체의 순환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조금 면밀하게 설계 때부터 조금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도시재생 뉴딜은 대체적으로 건설과 네.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공공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고 서민들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면서 도시재생한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미니 재개발 같은 위험 요소로 빠질 네. 조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도시가 특히 도시재생 뉴딜이 도시라는 공공재를 사유화만 해왔잖아요. 그 한국 사회라는 게 도시를 네. 계속 사유화하는 과정이었는데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서 사유화의 길에서 도시의 본래 기능은 공공재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게끔 방향을 가게 한다면 네. 보이는 방식은 건설이겠지만 네. 거기에 컨텐츠는 교수님과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공동체여야지 되고 문화적이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청년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들이 충분히 녹아드는 방법의 콘텐츠들이 탑재됐을 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자꾸 이걸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지 말고 네. 도시의 미래와 비전 그리고 정말 삶의 복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한 상태로 전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희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핵심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제대로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민적 합의와 욕망에 대한 관리와 또 그것을 아우르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보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화적 요소를 거기에 관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이해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주민들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재생이 일어나야 되지 자칫 이 결과가 우리의 지역이 그 주민들에게 우리의 도시나 우리의 지역이 아닌 결과로 결론이 지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한 노력과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승주 대표님. 저는 실제로 그 북송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혁신적인 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나름의 혁신적인 공간을 운영하면서 지금 한 3년째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그 노후된 공간에서 공간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갔으면 좋겠고요. 저를 비롯한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재생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잘 정착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주원 대표님. 네, 저는 대구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면 두 가지만 힘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이것들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저충주거에 사시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성공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 교수님. 네, 그 도시의 욕망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 재생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울에서 쓰는 개념입니다만 포용 도시라고 하는 이런 지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 20세기 한국 사회를 주도해왔던 국가주의를 넘어서 도시의 르네상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시재생은 이 건축적인 재생에서 문화, 사회, 경제적 재생까지 그 개념이 확장됐습니다. 재생 대상 지역이 이 자생력을 갖춘 경제 주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하더라도 건물주 대 세입자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젠트리피케이션, 즉 세입자 둥지 내몰림 현상은 막을 수 없고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사톡톡 세트를 좀 더 밝게 바꿨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